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갈까? 예. 7월 14일 월요일. 7월 4일이요. 내가 뭐라 그랬지? 14일. 지금 아직 아픈가? 응. 7월 4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장도수 PD. 저는 윤PD입니다. 뭐 별일 없었어요 주말에? 또 즐거운 일 하나만 생각해. 뭐였지 진짜 주말에? 토요일에 처음으로 친한 친구를 결혼을 울었어? 보냈다. 근데 결혼식은 원래 늘 눈물이 고이죠. 눈물이 고였고 근데 뭐 괜찮습니다. 생각보다는. 전애인 아니지? 아니지. 친한 친구. 난 놀러 갔다 왔지. 어디 갔냐? 충북 음성에. 음성? 진짜 시골인데 별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수백 개가 보이는 거야 밤에. 주말에만 비가 안 왔잖아. 진짜 막 그렇게 쏟아질 듯한 별은 진짜 오랜만이거나 처음인 것 같아. 안 더웠어? 개 더웠지. 그니까. 나 수육되는 줄 알았어. 그니까. 열사병 조심해야 돼. 열사병? 부천에서 한 명 죽었어. 열사병으로? 발견했을 때 온도 42도. 체온이? 이미 공원에서 쓰러진 걸 발견했고 그때가 42도. 와, 더위 조심합시다. 오뉴래. 자, 첫 번째 뉴스. 여야 원구성 협상 막판 진통? 이렇게 했는데 극적 타결을 해서 작가님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써서 다 보냈는데. 왜냐면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민주당이 7월 1일에 임시국회 단독 소집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 뒤에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일을 1일에서 4일로 미뤘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이잖아. 2시까지 한다. 그래서 원고에는 아직 여야 협상 못한 거지? 이렇게 써 있는데 했죠. 일단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일을 오늘 2시까지로 이렇게 미뤘는데 그래서 원래 여야 원구성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까지 이제 데드라인이었다. 그런데 주말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민주당의 박홍근 두 원내대표가 주말 내내 2번을 만났습니다. 국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협상을 했구나. 주말 내내 2번 만나서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역시 협상이 불발됐고 그러면서 오늘 오전까지도 이 합의가 불발된 거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합의가 된 것입니다. 진짜 갑자기예요. 속보잖아, 속보. 갑자기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장까지 합의 선출하기로 해서 지금 공석이었죠, 여태까지. 지금 국회의장은 그래서 김진표 의원이 됐습니다.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죠. 그때 근데 국회의장만 문제가 아니고 법사위 등의 상임위, 국회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상임위가 18개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원래 나눠서 갔잖아. 그치. 여당 뭐 절반 뭐 야당 절반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뭔가 입법하고 밀접한 게 법사위 상임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이것도 그러니까 공석이었잖아. 계속. 국회의장이랑 마찬가지로. 그렇지. 이거 합의는 한 거야? 일단은 이 역사를 보셔야 합니다. 이 역사. 21대 국회. 그러니까 지금 국회 전반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죠. 근데 이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시절에 아주 의원석이 아주 많았을 때였지. 그렇죠. 완전 거대 여당. 거대 여당이었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우리 전반기는 민주당이 할게. 전반기 민주당 할게.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해. 약속을 했었어. 국민의힘이 해. 근데 원래 전통처럼 법사위원장은 견제 목적으로 야당이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국민의힘이 했어야 돼. 전반기에도. 전반기에 그랬어야 되는데 이때 거대 여당이니까 막을 도리가 없었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 니네 알아서 해. 그때도 이런 식으로 했어. 니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세요.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이제 이번에 3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 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잖아.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상황 바뀌었잖아. 원래 이거 야당이 원래 하던 대로 가. 노, 이건 조금 그렇다. 야당이 원래 하던 대로 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근데 3월에 대선 있는 거 그 말이 나온다는 건 3월에 대선 있는 걸 몰랐거나 아니면 몰랐을 민주당이 리가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거나. 그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국민의힘으로서는 너도 약속했잖아. 그치. 약속했잖아. 이랬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너네 여당이잖아.
여당에 맞는 행동을 해라. 그렇게 막 한 거야. 그렇게 한참 싸우다가 그래서 국회가 안 열린 거야. 이것 때문에 법사위원장 어쩌고 계속 합의가 안 돼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에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장녕 양당의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한다. 그러니까 너네 원래 국민의힘 후반기에 하려고 했던 거 오케이 존중해. 이대로 해. 존중이란 단어가 존중 이행한다. 합의대로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해 라고 했어.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뭐야? 이른바 검수완박 그거 하면서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검수완박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해줘. 사개특위란? 사개특위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고 하나? 이거를 사개특위 구성하고 검수완박 관련 소송 다 취하시켜줘. 그러면 너네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하는 거 오케이 발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검수완박에 관해서 민주당이 이익을 가져오고 싶은 거랑 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걸 딜을 쳤구나.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서 한마디합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하는데 검수완박 같은 악법을 끼워판다 지금. 니네 이거 조건 걸어서 이건 니네 악법을 끼워판 거야. 그래서 오케이. 우리 수용 못해. 이렇게 된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 상황이었다.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법사위원장 양보할 테니까 이런 조건 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그래도 법사위원장 양보할게. 이러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거 생떼다. 그렇지. 왜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건데 자꾸 조건을 거니까 그렇게 느꼈나 보다. 근데 또 이 약속을 하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 한번 과거에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거를 뒤집었던 적이 있어서 너네도 약속 안 지켰잖아. 민주당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파국이구나. 약속을 잘 지키고 삽시다. 온유래. 자, 그래서 역사를 알아봤고요. 네,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후반기 국회가 여태까지 열리지 않고 있었던 건데 오늘 국회의장하고 상임위원장을 합의해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했어. 그래서 이게 한 달 만에 국회가 정상화된 것이다. 이제 열릴 수 있는 거지. 그렇다. 근데 그거는 그 이유가 안 나왔지. 갑자기 왜 극적 타결이 됐는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맞아. 그 공개가 안 돼가지고 이거는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보지 뭐.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니까. 이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오늘 2시까지 그러니까 데드라인이라고 했던 게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뽑겠다고 예고한 시간이 오늘 오후 2시였거든. 근데 이제 이 타결이 돼가지고 지금 뽑혔잖아. 이미 국회의장이 지금 김진표 선생님으로. 이제 여기에서 빠른 시일 안에 18개 상임위원장도 합의해서 선출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여소야대 그러니까 국민의힘 더 적은 의원석이죠. 여소야대 국회 지형 1개에서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아니 뭐가 고육지책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게 고육지책인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협조 안 해봤자 민주당은 자기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니 일단 합의하고 의사표현이라도 할 수 있게 국회를 열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그치. 거구나. 그리고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 독주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서로 한 발씩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국회의장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면 또 니들끼리 막 또 해먹어놔 또 이런 욕을 먹었는데 이거를 다 서로 이제 눈치 보다가 최선의 선택이었네. 해피엔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결정을 차선 정도라고 해야 되나? 차악인가? 차악인가?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됩시다. 말 바꾸지 맙시다.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그 정치권 뉴스 하나 더 볼 거예요. 주말에 아주 큰 논란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결론이 딱 났기 때문에 박지원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단락됐다. 이게 이제 윤 PD가 얘기했듯이 주말 내내 이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기억하지? 알죠. 잊을 수 없지. 박지원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놓고 갑론을박을 했었거든.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지? 출마할 수 없다. 조건이 안 되는 걸로 이미 결정이 이게 약간 났다.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박지원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그저께지 MBC 방송에 출연해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나름 좀 폭탄 발언? 아니야? 너 예상했어? 난 한 최고위원 정도? 나 당대표까지는 예상을 못했거든. 장도수 입장에서 폭탄 선언을 했는데 박지원 위원장 말이에요.
다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원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6개월이 안 돼서 재출마 당락은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를 할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출마하고 싶은데 맞아. 원칙적으로는 출마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걸 맞아, 인지하고 맞아, 있는 맞아. 상황이었지. 맞아.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당헌, 그러니까 사규 같은 거지. 당의 헌법 느낌. 을 보면 당직 및 공직 피서권을 갖는 권리당원의 자격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후에 얻을 수 있는 자격인 거야. 옛날에 윤PD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박지원 전 위원장은 민주당에 영입된 시점이 지난 1월 27일이야. 그러니까 당비는 2월부터 된 거지. 1월 말에 채용이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이 7월 17일인데 아직 7월 당비는 내기 전이란 말이야. 2, 3, 4, 5, 6. 그러니까 지금은 5번밖에 안 냈기 때문에 권리당원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박지원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어.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를 할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박지원 전 위원장이 당에 요직을 했었잖아. 비대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했던 거야? 그거는 그 예외 조항을 활용을 한 거거든. 당헌의 예외 조항. 그 당헌 예외 조항 내용이 뭐냐면 당헌 6조에는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당규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 그러니까 6회차를 당비를 낸 것이 아니어도 이 당무위에서 논의를 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면 그냥 채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이 그쪽에서 논의할 부분이다. 제가 자격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 알지만 이런 단서 조항이 있으니 그쪽에서 논의를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야. 온유래.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재명 의원 전당대회에 나오면 안 된다면서 정면 비판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이자 거기 출마조차 해서도 안 된다라고 되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친명계에서는 부글부글하던 상태지. 그렇지. 마음에 안 들지. 우리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비판을 하니까. 어떤 발언들이 있었지? 그래서 어제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당원 당규상 출마 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인정해달라니 황당합니다. 억지 부리고 떼쓰는 정치 좀 그만하기를 바란다. 라고 비판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보고 떼쓰는 정치 그만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 온유래.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입을 열었고 여기에 대해서 박 전 위원장 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이 사안을 비대위에서 논의를 했다. 그런데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예외를 인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 출마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 그 테이블에 올리지조차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는 8월 전당대회에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를 출마할 수 없게 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나왔어. 그래서 만약에 그 예외 조항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당대표 출마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그때 이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라고 했어서 추후 행보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약속 잘 지키고 말 바꾸지 말고 떼쓰지 말자가 교훈인 거지? 내로남불은 하지 말자는 것이 교훈이시죠. 그 방금 두 꼭지 둘 다 그런 내용이네, 약간. 내로남불은 하지 맙시다. 근데 박지원 전 위원장이 내로남불이야? 근데 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땡겨서 온 거고. 근데 이건 나가는 거니까 다른 느낌 아닌가? 그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출마한 게 아니라 선정이 된 거였으니까 예외가 가능한 상황이었지. 자, 정치권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지금 사회면을 후끈 달군 뉴스 있는데요. 이름 보고 사실 이런 일인지 몰랐어. 뭐냐면 러브버그. 러브버그가 도심을 습격해서 도심에서 벌레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지금 그쪽 지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그거지.
고양시와 은평구 일대가 가장 심하다고 들었어. 고양, 서울, 은평, 서대문구, 마포구 그리고 지금 인천까지도 넓혀졌다. 많이 옮겼네. 지금 수도권 지역에 러브버그라는 벌레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 오디오라서 볼 수 없는데 러브버그. 봤어? 나는 봤지. 나는 봤어. 근데 이게 벌레인데 이름이 너무나도 낭만적입니다. 러브버그. 무슨 큐피트 같아. 러브버그. 아주 낭만적인데 이게 사진으로 보면은 검은색의 벌레인데 이게 암수 두 쌍이 붙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러브버그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요. 이 벌레 정식 명칭은 러브버그가 아니고 플리시아 니악티카. 플리시아 니악티카. 너무 어려워. 한국 이름 쉽게 해주세요. 한국에서는 보통 털파리로 불린다. 이것이 어울리네. 근데 이거는 진짜 느낌이 러브버그랑 너무 다르지 않아? 털파리? 털파리예요. 털파리. 실제로 털이 진짜 많대요. 여기. 징그러 얘기하는데 계속 소름 돋아. 그런데 이 벌레가 짝짓기 기간에 암수가 아까 윤 PD가 얘기한 대로 같이 다녀. 그래가지고 영미권에서 이제 러브버그라고 부르는 거지. 우린 털파리라고 부르지만 영미권에서는 러브버그라고 불러. 짝끼리만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그 쌍들이 암수 쌍이 때로 여러 쌍이 다니는 거야. 몰려다니는 거야. 근데 유충도 그렇고 성충도 그렇고 원래 때로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고 수천 수만 마리가 성충이 되고 나서도 때로 다니기 때문에 문제. 여기서 유충 성충이 뭔지 잠깐 짚어줘. 유충은 아가고 성충은 성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치. 유치 영구치 같은 느낌이지. 아니지. 유아와 성인. 그러네. 근데 얘들이 어렸을 때도 때로 몰려다니고 다 크고 나서도 때로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다라는 얘기였어. 또 한 마리가 한 번에 보통 알을 100개에서 350개까지 산란을 한답니다. 러브버그 니값하네. 예, 가시죠. 이 러브버그가 지금 현재 경기 고양시,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에 이어 아까 윤 PD가 얘기했던 대로 인천까지 이동 범위를 넓히면서 확산세가 심각하다. 엄청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지금. 근데 피해 주민들 말에 따르면 집 창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벌레떼의 습격이 너무 심각하대. 어떡해 이거 진짜 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것이 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눈에 우리 보이는 것이 그치. 살면서 나 처음 무슨 들어봐. 일인가. 러브버그. 이게 지난 겨울이 별로 안 추웠습니다. 가뭄 때문이 아니야? 겨울에 별로 안 추웠죠. 근데 원래 이게 겨울에 이놈들이 추우면은 빨리 얼어 죽겠죠? 안 추우니까 별로 안 죽은 거야. 안 죽었는데 자연적으로 정리가 안 됐구나. 개체수가. 이놈들이 안 죽은 거야. 그런데 이 얘네가 이제 그 죽은 식물에 낙엽 같은데 밑에서 얘네가 숨어 있어요. 알이. 근데 이놈들이 가뭄이 엄청 심했잖아.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이게 안 떠내려간 거야. 이것도. 비가 안 오니까. 또 자연 정리가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놈들이 이제 비가 오니까 갑자기 우후죽순 막 이제 막 살아난 거지. 그리고 또 이놈들이 매연을 좋아한답니다. 자동차 매연을. 그리고 이놈들이 막 날아온 것이지요. 아니 근데 야 좀 끔찍하지 않냐? 한 쌍이 100에서 350마리를 산란시키는데 이게 자연 정리가 안 됐다는 건 몇 배, 50배에서 몇 제곱이야, 몇 제곱. 170배가 된 거잖아. 어제 이게 다 기후 위기와 연관된 지금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벌레가 많아졌어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봐야지. 온유래. 근데 아무튼 이게 퇴치법은 뭐 있기는 해. 자, 퇴치법 설명해 주시죠. 퇴치법은 이놈들이 물기를 안 좋아합니다. 물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이 많이 붙어 있는 곳에는 물을 뿌려가지고 얘네를 이제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이놈들이 밝은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러브버그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어두운 거를. 그리고 이게 약해가지고 그냥 이제 F킬러 이런 걸로도 이제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싹 싸가지고 없애고, 그리고 이놈들이 다행인 건 움직임이 아주 느려요. 아주 느리기 때문에 집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막 만지기도 싫잖아. 잡으면 그 흔적도 남고. 그렇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를 이제 싹 빨아들여라. 빨아들이면 된다. 근데 어떡하죠? 진공청소기 고장 나면 너무 괴롭죠. 잡기는 싫고, 그러니까 휴지에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롭죠. 그리고 이게 F킬러도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이제 휴지로 뭉탱이 해가지고. 아니지 방법이 있어. 구강청결제. 구강청결제 잘 없습니다. 가그린. 그러니까 네. 아니 진공청소기도 없고 그 F킬러도 없고 어두운 색 옷도 없고 집에 갑자기 그러면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가그린이 있는 집은 가그린이 더 없는 게 더 높지 않을까? 지금 방법으로 써줬잖아 작가님이. 가그린을 3스푼을 넣어요 여러분. 백종원 같네. 3스푼을 넣고 오렌지나 레몬즙을 뿌려서 이게 더워요. 섞어서 뿌리면 깊이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냥 슈퍼 가서 F킬러 3,000원이면 삽니다.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휴지로 정 안 되면 물로 뿌려가지고 그럼 집안에 돌아다니겠죠. 아무튼 저희 5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게 근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있는 러브버그들을 내쫓는 방법인 거고 죽이거나.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좀 각자 실천할 수 있는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다행인 것은 이게 앞으로 한 2, 3주 정도 뒤에는 얘네가 자연스럽게 죽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2, 3주 뒤에는 이게 좀 완화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죽어서도 문제입니다. 이놈들의 사체가 죽으면 산성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산성이 돼가지고 근데 이놈들 제가 매연을 좋아한다고 했죠. 이놈들이 차 이런 라디에이터 이런 데 있지. 그런 데 붙으면은 차가 훼손이 되고 막 그렇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붙어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왁스칠을 좀 해놓으면은 이놈들이 덜 붙는다고 하니까 그런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우리 좀 돈을 많이 쓰게 하네. 가그린도 사야 되고 진공청소기도 사야 되고 왁스칠 할 왁스도 사야 되나? 그냥 책으로 때려.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자, 4번째 오늘의 뉴스. 시험관 시술은 부부만? 인권위가 대답했다. NO. 인권위에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 제한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어. 어떤 내용이죠? 일단 국가인권위원회가 배우자가 없는 이유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는 대한산부인과 학회의 보조 생식술 윤리 지침을 개정하라고 해당 학회장한테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시험관 시술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좀 의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유리, 허수경 이런 사람들은 비혼인데 출산을 했잖아.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이 출산을 했잖아. 이건 어떻게 된 거야? 하유리 씨는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졌지만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시술을 해서 온 건데 허수경 씨는 이 사람은 한국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옛날입니다. 너무 옛날이긴 한데 자,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 허수경 씨는 정자 기증을 통해서 어떻게 출산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비혼 출산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제가 옛날이라고 했죠. 옛날 2008년 그 당시에는 비혼 출산하고 관련한 법이 아예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법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던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생명윤리법에서는 난자와 정자의 채취에 관한 법 규정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 당시엔 비혼 출산이라는 걸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얘기처럼 들리긴 해. 근데 이 법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왜 불법이라고 됐냐? 그 이후에 난임치료법이 등장을 한 것이지. 그러면서 생명윤리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고 모자보건법이 강화되면서 비혼 출산이 불가능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거래, 특별 성별의 아이를 갖기 위한 시술, 미성년자에 대한 시술만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비혼 여성은 금전을 목적으로 한 거래도 아니고 뭐 그런 분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특정 성별의 아이를 갖고 싶어가지고 이 방법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미성년자가 만약에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법 규정은 지금 그게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난임 부부만이 인공수정 등의 보조 생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난임 부부여야 되니까 비혼 여성은 안 됐구나. 그러니까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상황이니까 동의 그런 주체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아서 출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아예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으로는 아니지만 불법 규정은 아닌데 또 합법은 또 아니고 막. 그러니까 그럼 메비우스의 띠야 막 이게. 메비우스의 띠야. 계속. 남편의 존재를 너무 중요한 역할로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애매했네. 온유래.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혼 상태에서 보조생식수를 통해서 출산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치.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거고 그치. 방금 같은 소식 결론이 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국가인권위가 비혼이라는 이유로 시술이 거절되는 건 차별이다. 라고 땅땅땅 했지. 그러면서 인권위는 여기 덧붙여서 개인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이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은 자발적으로 자기 삶의 형태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비자발적인 경우보다 양육 의지와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크므로 비혼 출산을 제한할 합법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비혼 출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지. 보건복지부랑 여성가족부는 관련 정책 뒷받침하기 위한 법, 윤리, 의학, 문화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되게 아니 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가 지난주만 해도 로데웨이드 판결 얘기하면서 뭔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되게 절망적인 어떤 결과를 받아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의기소침해 있던 차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네. 아 이거 당연한 얘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규정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상상의 폭이 너무 좁았어. 그냥 상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아기를 가져야 된다는 건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 간의 부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게 그것이 문제였던 아닌 다른 거지. 케이스를 상상하지 못한 거지. 상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냥 아예 그거를 이 사회의 규정 안에 넣고 싶지 않은 그런 의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냥 철저하게 몰랐다. 몰랐다. 그 생각 그냥 뭐 부부가 아닌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약간 이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지금 미쳤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난 인지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는 알지만 규정에 이 기득권을 포함시키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구나.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말도 안 되는 규정이었던 거는 확실하지. 어쨌든 아주 인권이 니값을 했습니다. 니값을 본업을 잘해야 됩니다. 니값하고 삽시다. 네, 본업을 잘해. 네 닉은 뭐야? 라디오 PD인데 라디오 프로그램 안 하고 있잖아. 그렇죠. 시사 전문 PD로 지금 시사 이거 하잖아요. 니값하네. 그래.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다음 온유래 뉴스 갈게요. 다음은 아플 때 쉴 권리 상병수당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상병? 이거 그 군대 상병 아니고? 여기서 상병. 부상과 질병입니다. 부상의 상, 질병의 병. 오케이. 여긴 뒷자리를 뗐네. 대부분 아플 때는데. 그렇지 않아? 근데 더 핵심적인 한자어가 그거잖아. 부질 이러면 잘 모르겠네요. 부질 없어 보이고. 안 돼. 부질 수당은 안 되겠네요. 예. 안 되겠습니다. 상병 수당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병 수당이 오늘부터 지자체 6곳에서 시범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병 수당이라는 게 무엇이냐? 아파도 쉴 수 없는 국내 현실이 있죠. 우리가 아파도 돈을 안 주니까 유급 휴가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가여도.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출근을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완전히 화두가 된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맞아.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뭔가 제도적으로 진짜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해서 출근을 못 하잖아. 맞아. 그럼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안 준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오늘 4일부터 6개 시군구에 살거나 협력사업장 근로자라면 아플 때 쉬고 소득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요. 시범적인 거구나. 일단 이 지금 시범 사업이 시행되는 장소와 기간 대상 얘기하겠습니다요. 일단 장소는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이렇게 1년간 시행이 될 것이고. 거기만?
뭐 여기 서울시 양천구 같은 없어, 건 없어. 없어? 딱 6개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할 것이고 1년 동안. 근데 여기가 2그룹씩 묶여가지고 총 이제 3가지 모형으로 이 상병수당의 모형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해서 2025년에 이 제도를 도입할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한번 해보고 괜찮은지. 근데 이 제도가 갑자기 왜 도입이 된 거야?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랑 관련해서 아픈 거 말고, 그러니까 산재성인 아픈 거 말고 그냥 아플 수 있잖아. 근로자가 업무 관련된 거 말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그럴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은 보전해 주는 것이다. 소득을 주면서. 근데 이 소득이 뭐 원래 받던 월급의 전체를 주는 건 아니고 이건 하루당 43,960원이 지급되는데 이거는 최저임금의 60%를 이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지원 지역은 얘기를 해줬고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연령인 취업자인데 취업자. 그러니까 이미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취업해서 하는 사람 임금 근로자지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됩니다. 또 여기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예술인, 그리고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이런 특수 고용직 노동자와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나 일용 근로자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대상이 됩니다. 뭔가 굉장히 세심하게 짜여진 법률, 뭔가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외국인도 됩니다. 외국인한 제도예요. 근데 외국인은 이제 한국인 국민하고 한 가구를 이루고 있는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난민에 한해서만 일단 인정을 하기로 했다. 일단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의 주민등록상에 해당 지역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선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이런. 그리고 이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일단 오케이. 온유래. 근데 이게 업무하고 상관없이 아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 있을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제도 취지하고 이 상병수당을 계속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서 미용 목적 미용이요? 미용 목적 성형 이런 성형이거나 질병 치료가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나 단순히 증상만 호소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가 명확하게 약간 이런 느낌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안 됩니다. 느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아픈 느낌으로는 안 되는 거지. 느낌 공부법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됩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이 유급병가를 받는 사람은 이때 그 기간 동안은 상병수당을 받지는 못하고요. 유급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급으로 회사에서 보전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런 어떤 지원 제도가 생긴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가 아주 늦게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할 때 우리가 OECD 회원국이라고 하죠.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국가가 2개 있어요. 그중에 하나 우리야? 그렇습니다. 노. 다른 데는 어딜까요? 일본. 미국입니다. 진짜? 미국은 아주 냉정한 사회예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지점이다. 미국과 한국입니다. 근데 물론 미국은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부 주에서는 시행되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는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어쨌든 안 하는 게 미국하고 한국이었는데 난 지금 되게 선진적인 제도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다 하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칠게. 오늘 여기까지. 안녕. 안녕. 목요일에 만나요.